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국민의힘 또 한 번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봤지만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비상대책위 체제로 당의 위기를 극복하려던 국민의힘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모두 좋아하는 스팸.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이번 추석에도 스팸을 선물하세요.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8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 안동시 와룡면에서 안동 풋굿 축제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 안동 풋굿 축제 보존의 권기식 회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에지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는데요. 예. 법원이 우선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법원이 내린 판결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게 현재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근간이 되는 게 비상 상황이다, 당이. 그래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해서 출범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네.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 상황이라고 몰고 가면서 당의 대표인 본인을 쫓아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최고위원들 사퇴한 문제도 이번 판결의 내용에 보면 그게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한 꼼수다. 이제 꼼수라는 표현은 물론 쓰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때는 이건 비상 상황도 아닌데 당을 쫓아내기 위해서 비대위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고 그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통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게 했으니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비대위 출범 자체가 잘못됐고
결국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네, 비상 상황이 아니다. 법원에서 네. 또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예. 당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되죠? 예, 그렇죠. 당장 정지가 되고요. 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의원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뭐 뚜렷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재판부의 판단 내용으로만 보면 예전에 권성동 직무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건 비대위 출범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비대위의 운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전의 상태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되고 문제는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잖아요. 네. 물론 사퇴 안 한 분도 있긴 합니다만 사퇴 안 한 분들은 그대로 최고위원직을 하고 새로 최고위원을 뽑는 방법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전당대회를 못하도록 지금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당대표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를 뽑아서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그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이준석 대표가 당무 정지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 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도 좀 커진 거라고 저는 볼까요? 만약에 이제 네. 1월 초잖아요. 네. 직무정지가 끝나는 게 6개월이. 그러면 저는 복귀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변수는 하나 있어요. 네. 그 변수가 뭐냐면 수사예요, 수사. 지금 현재 당무가 윤리위원회 결정 때문에 당무가 정지됐는데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 기소가 되잖아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송치 의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1월이 되기 전에 기소를 해버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요즘 그 당헌 80조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소를 당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직무가 또 한 번 정지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그러네요. 검찰이 이준석 대표를 기소를 하게 되면 윤리위원회 징계 때문에 정지됐던 그 직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직무 정지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도 난감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반응이 나온 게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은 없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조호영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직책을 상실하게 됐는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아마 이제 이의 신청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네.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비대위원회가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당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의 시작이 결국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문자 때문에 어쨌든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윤핵관이 이렇게 밀어붙인 배경 뒷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 윤핵관도 이제 비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윤핵관의 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체제로 다시 가지 않을까. 물론 본인은 원내대표직 사퇴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네. 결국 사퇴 못하고 다시 또 직무대행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당내에서 여론이 많거든요.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당무를 책임을 지는 대표 직무대행을 한다? 과연 그게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의총에서 아마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윤핵관들에게 반기를 들거나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당장 하태경 의원이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일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윤핵관들이 이선퇴하는 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고위직의 첫 재산 공개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김건희 여사 뭐 70여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눈에 띄는 게 그 고위공직자들. 네. 지금 공정인가요? 공정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네. 죄송합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장 재산이 많은 걸로 나왔는데 292억인가 그렇게 네. 돼 있어요.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근데 이제 금융위가 이제 금융기관을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보니까 그 비상장 주식을 가족이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직 백지 신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주택도 여러 개, 건물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해 충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지 신탁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이나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지 신탁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체적으로 재산들이 이제 좀 예전 그전에 문재인 정부보다 많아요, 공직자들이. 그러게요. 그래서 뭐 재산 많은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재산이 많고 집이 많은 분들이 과연 무주택자나 청년들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심정과 삶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있죠.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부자들을 너무 대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위공직자들, 뭐 재산 많으신 분들이 잘 챙겨야 된다. 본인들이 재산 많다고 부자들 편만 들거나 또는 뭐 저소득층 또는 주택도 없는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집을 마련하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나 마련들, 복지 혜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천의 이야기 살짝 해보겠습니다. 네.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당연히 부적절하죠. 아니 네. 여성을 대체 왜 외모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분들이 뭐 나경원 전 의원이든 배현진 의원이든 뭐 김건희 씨까지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간 거야.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는 빼고 그러면 두 분 전직 의원 현직 의원인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간 거 아나운서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 판사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국회의원 됐어요. 네. 그게 왜 미모로 간 겁니까? 아니 대체 그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가고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미모로 평가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미모가 뛰어난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자기 부인까지 포함해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대체?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언론인들 100명이 와 있었어요. 취재하려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듣고 있었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들으면서 웃으면서 박수 친 분들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듣는 순간 지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네.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제지를 했어야죠. 아니 그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그런 얘기 할 줄 몰랐다. 미리 검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어떤 얘기 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물론 그분이 국민의힘 당국자도 아니고 뭐 당직자도 아니지만 그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언론의 비판을 받을 거를 의원들이 생각한다면 웃고 박수 칠 게 아니라 정색을 하고 지적을 했어야 돼요. 당장 그만하고 멈추라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거 웃으면서 박수 친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과연 아직까지도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그런 이제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이런 일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너무 좀 안타깝고요. 그 자리에서 제재를 못한 부분도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찬의 발언 논란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김건희 여사 팬클럽 관련 논란으로 저희가 오늘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대통령의 일정이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네. 일단 대회비로 대회에 나가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경호가 어려워져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아베 전 총리 그 안타까운 테러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그 사건을 보고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건 경악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요. 네. 일단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대회비인데 밖으로 나간 것도 문제지만 네.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네. 대통령이 만약에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 국가의 위기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동선이 노출이 됐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해요. 그게 어디에 노출이 됐습니까?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에 노출이 됐어요. 민간이 네. 운영하는. 거기에다가 더 많은 사람 오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더 많이 모이시라고. 그러면 경우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우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경우가 너무너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행사를 알릴 때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공 안 합니다. 엠바고를 걸어서 기자들한테 행사가 있다고 알리긴 하지만 구체적 장소를 일부러 얘기 안 해요. 네. 위험에 빠질까봐. 근데 그게 어떻게 건희사랑 팬클럽에 나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 유출한 사람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공직기강 제대로 잡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 대통령실이 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대회비들이 유출이 돼가지고 나오는지 하는 부분에서 점검을 다시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사포커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풋굿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로부터 한 해 농사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을 마친 후 잠시 쉬면서 흥겨운 축제 한마당을 가졌다는데요. 그런 전통을 우리 안동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동시 와룡면에서 안동 풋굿 축제가 열렸는데요. 안동 풋굿 축제 보존의 권기식 회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제 17회 안동 풋굿 축제가 오늘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예, 많은 분이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풋구축제 열고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예,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2년을 모였고 이제 3년째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모처럼 만남의 장이 되어서 활기가 넘쳤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반가워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풋굿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풋굿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풋굿은 옛날부터 이제 조상들이 그 마을 일을 서로 도와주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을 많이 시키고 도와주신 분한테 그 하루 이제 마을에 잔치를 벌였어요. 네. 뭐 불배기도 하고 그 농로도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그 마을끼리 이제 정도 구워 먹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루 즐겼습니다. 마을 단합대회죠. 예. 아, 단합대회라고 저희가 생각을 예. 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그동안 고생했다. 우리 오늘 하루는 예. 좀 이렇게 서로 예. 맛있는 거 서로 먹으면서 예. 즐기자. 즐기자. 이런 게 바로 풋굿이군요. 예. 풋굿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름이 다르다고요? 예.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안동 같으면 이제 지역적으로는 뭐 보통 우리 지금은 풋굿이라고 부르는데 한문을 치면 보통 옛날에 어른들은 풋구라 그랬어요. 아, 풋구요? 예.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먹자, 풋굿. 뭐 네. 올 하루 주민들 모여가지고 먹자 이제 이를 정해가 했어요. 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다른 지에 뭐 전남 진도 같은 데는 일고랭이라고 뭐 경북 선산 같은 데는 올배기로 뭐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농사일이 기계화로 되면서 70년대 중반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자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잔치 벌일 일이 없고 단합대회 벌일 일이 없어서 이 네. 이름까지도 이제 거의 잊혀져 가네요. 네. 풋구, 풋굿, 길꼬냉이, 꼼비기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정겹네요, 이름이. 네. 아, 풋굿,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하루 날을 정해서 즐겁게 놀고 쉬는 단합대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동 풋굿축제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예. 그러면 이 안동 풋굿축제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하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1회에서 3회까지는 그 안동 문화원에서 이제 그 주관을 해가지고 그 와령 오천리 군자리에서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준식 문화원장님께서 그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시작했는데 3회까지는 안동 문화원에서 이제 군자리에서 하고 4회부터는 이제 그 와령면 이장 협회 이제 풋구축제 보존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시작해가 지금까지 원래 17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코로나 아니면 이제 2회를 더하면 19회가 되는데 2년 동안 모였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17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1회, 2회, 3회에는 와룡면에 있는 오촌 군자리에서 우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셨고 지금은 이제 보존회를 만들어서 또 이제 와룡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촌 군자리 하면은 대한민국 제1호 문화 역사마을로 지정된 곳이죠. 이 군자마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군자마을이 원래 그 안동댐 되기 전 70년 되기 전에는 그게 그 밑에 수몰대 가지고 외내는 데서 이제 수몰대가 한 1km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산 옆에 이제 강성김 씨 문화종택으로 이제 발걸음 해가지고 그 지어졌는데. 네. 여기는 보니까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오천군자리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민박도 숙박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군자 마을도 이렇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풋구축제도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예. 풋꽃축제 열리는 거는 우리 안동이 전국에서 유일하다고요. 예, 예. 딴 데도 좀 열렸는데 지금 현재는 뭐 유일하게 우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풋꽃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클 것 같아요. 예. 전통을 이어가 중요하지만 또 주민화합잔치로서 거듭나고 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막 개인주의야 이래요. 아, 그렇죠.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루 모여 가지고 네. 그런 화합 한마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화합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예, 마음을 예, 이렇게 서로 통하고 더 끈끈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풋꽃축제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렇게 19회, 17회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죠? 예, 예. 네. 기억 남는 거는 뭐 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모처럼 한 번씩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네. 그 잔치 겸 뭐 또 그 옛날 그 했던 노래를 재현해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좋죠. 옛날 노래 재현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 오늘 축제에서는 어떤 행사가 주로 있었을까요? 예, 마을별로 이제 노래자랑도 하고요. 예. 예, 투어도 하고. 아. 예, 고무신 이제 멀리 이제 중간 선을 그어놓고 가까이 던지기도 하고. 네. 또 윷놀이도 하고. 원래 요즘은 요 앞에는 뭐 꼴따먹기도 하고 이제 뭐 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네. 너무 많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조금 축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회장님 골따먹기 방금 말씀하신 게 이 용어가 맞을까요? 예. 예, 꼴따먹기. 골따먹기. 요 골따먹기는 어떤 놀인가요? 이제 풀을 비워가지고 예.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제 불 붙는 그걸 갖다 놓고 이제 나절 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가까이 가는 사람이 다 가져왔어요. 옛날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열에 모여가지고 네.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런 거군요.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른이지만 아이들처럼 놀면서 또 일을 즐기는 방법이기도 하네요. 즐기는 놀이죠. 예. 그렇네요. 예. 예. 정말 재밌는 골따먹기. 요즘에는 이거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기계화가 되다 요즘은 보니까. 좀 힘들죠. 예. 네. 되게 정겨운 골따먹기. 오늘 저는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는요. 앞으로 안동 풋꽃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으실까요? 전통 문화를 개성시키려면 첫째는 주민화합에 신경 써야 되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뭐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네. 화합잔치로 몰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요 풋꽃축제에 그렇죠. 이렇게 또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모은 데 집중을 하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루 일단 즐겁게 하루 놀도록 마음만 바쁘지만 또 하루 쉬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쉬어야지만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충전해가 또 일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행사 같은 경우에 선물도 준비되어 있나요, 회장님? 선물은 독지가한테 받아가지고. 네. 추천을 통해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여러 가지 한 30여 정도 들었습니다. 이야, 선물도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특산물로 이제 주민들이 작물도 농협 내놓고 또 고구마도 삶아가지고 이제 주민들 시식회다. 또 떡튀기 그래가지고 체험도 하고. 사과 시식 꼭 마을 시식도 하고. 자두 시식 여러 가지 네. 와룡이 그러고 보니까 고구마, 자두, 없는 게 없네요, 정말. 사과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주민들한테 이제 전부 다 공짜로 무료로 시식을 시키고. 그러면은 주민 와룡에 살지 않는 분들도 가서 이렇게 즐기셔도 괜찮을까요? 코로나 일 때는 5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올때 보기에는 적어도 한 200명, 300명은 외지인이죠. 시민들도 멀서 온 분들이고. 그렇군요. 구경도 하고 이제. 특산물도 맛도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구매로도 이어지고 그렇겠네요. 마을매도 이제 노래자랑도 하고 이제 그러면.
아, 그렇군요. 모든 분들이 함께 정말 화합이 될 수 있는 함께 화합잔치. 그렇게 되겠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원이 올해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올 또 보기엔 적게 없었는데. 한 700명 넘게. 오늘 많이 모였네요. 많이 모였어요. 안동에서 보통 그 지방에 하는 축제 여름하면은. 여기 8,000명짜리 내놓고 최고 많이 모였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오늘 와룡에서 유명한 그 작물들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인기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제 특산물하고 떡매치기나 이게 이제 찹쌀을 가지고 이제 찰떡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 체험 사과 체험하고. 이제 꿀도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떡 만들어가 신식도 하고 이런 부분에 또 외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떡매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행사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또 주민들이 와가 쳐보기도 하고 또 그 고물을 묻혀가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말 잔칫날이었는데요. 저는 그 와룡의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고구마는 이게 마사토래 가지고 딴 데보다 당도가 높아요. 물까지는 좋아가지고 우리 고구마에 물이 채우면 좀 안 좋은데 거의 비가 오면 많이 와도 그 물이 안 채고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달고 요게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물이 아니고 이렇게 밤고구마 그런 건가요? 밤고구마 종류도 있고 일반 고구마 종류도 있고요. 꿀고구마 정도가 있는데 고구마 전체적으로 보면 와룡 고구마 게 하나 있어요. 전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생강에 자두에 마에 고구마에 전국에서 유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고구마 수확은 언제 할까요? 고구마 지금 9월 초부터 시작하면 10월, 15월까지 합니다. 그럼 올해 고구마 농사는 어떻게 풍년일까요? 고구마가 초장에는 가물어가지고 조금 작황이 부진했는데 지금 늦게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고구마 당도에 영향을 안 주겠나 싶으네.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봐가지고 쌀을 봐가지고 평년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저희가 어떤 가격에 좀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고구마. 좀 비쌀까요? 아니면 조금 가격이 내려갈까요? 아니면 고구마가 평년하고. 지금 작년에 재고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재고가 많아가지고 고구마 초장을 조금 흐른 것 같고. 좀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중반에 넘어서면 이제 조금 정상적인 궤도로 가겠죠. 그러면 저희가 고구마 많이 사 먹어야겠네요. 특히 고구마를 살 때는 와룡 고구마를 사 먹자. 회장님을 위해서. 저희도 고구마를 하지만은 저희도 무안도 고구마 주산지에도 내려가요. 그래요? 여주나 이천 이쪽으로도 고구마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고구마 제일 고구마 때가요. 왜 그러면 당도가 아무도 높고 또 고구마 자체가 옛날에는 울퉁불퉁했는데 요즘은 좀 매콤하고 좋으면 소비자들이 맛보다는 좀 이래 물건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사 먹더라고요. 그렇죠. 모양도 예뻐야 이제 많이 좋아하시죠. 좀 이쁘고 하면. 어쨌든 소비자들 원하는 대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푸쿠 축제도 하다 보니까 작물도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고 어쨌든 간에 축제가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주민화합잔치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역 화합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 푸쿠축제보존의 권기식 회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신이의 부동산 매거진, 정치권에서 종부세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제 국민의힘이 종부세법과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했는데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법안에 반대 불참하면서 종부세법 개편이 어렵게 됐습니다. 관련된 이슈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종부세 특별공제에 3억 원을 더해서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이번 국회 상임위 개최 8월까지 법안 통과가 되지 못하면 이 정부가 제시한 혜택을 40만 명 가까이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정말 네.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셨고, 특히 이제 정부가 이달 말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 혜택을 주겠다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대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 경감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의 어떤 날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도 종부세 완화 자체가 명백한 이제 부자에 대한 감세 효과이기 때문에 반대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또 오늘 단독으로 나와 있는 기사들도 보면 일단 14억까지 상향하는 건 반대하고 12억까지는 좀 협상하고 최대한 30일까지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세금 부과 조정 시간을 놓고 방안했을 때는 이번에 40만 가구가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장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부자 감세 대상 기준에서 억울한 대상자분들 사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요번에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산정 기준으로 했었을 때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을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에서 올 1월 달에 이미 그 가격을 평가받았던 분들, 특히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9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연말까지 또 세금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들도 또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네, 이제 저희도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서울의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가격이 하락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노두강 지역이라고 해서 강북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14억, 15억 하던 것들 거의 9억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번 평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예 종부세 대상 얘기도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공시가격을 가져갈 수 있지만, 문제는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그 전년도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매달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공시하는 가격이다 보니 지금 당장에 8월달, 9월달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뀌어진 공시가격으로 나는 세금을 내게 해달라, 이건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에 이거를 매각을 해서 세금 부담을 경감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 어떤 사업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다면은 사실상은 개별 과세 변경이라는 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체감을 잘 못하지만요. 서울에 계신 분들 특히 조금 민감하게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부자 감세냐 아니냐라는 논란에서도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고령자분이나 강남에 원래부터 살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집값을 올려놨던 것도 아닌데, 난 특별하게 부자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 때부터 살아왔는데 내가 왜 여기에 대상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부세 대상의 절대 다수가 거의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그 정도 가격의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정도 세금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반론들도 있으시지만, 역시 또 이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세 특례법 종부세 개편안은
어찌됐든 이 여야가 이렇게 합의가 잘 돼야지만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게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세위가 구성이 돼서 이 종부세법이나 조세특례법을 통과를 시켜서 법률을 바뀌어가지고 재정기획부에서 변경된 사안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부과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조정하는 그 시간조차도 이제 물리적으로는 8월 말이 지나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30일 본회의 소집 전에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이번에 선거할 때 분명히 종부세 완화시키기로 말을 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 이제 또 거꾸로 이렇게 이제 좀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 세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들어보고요. 깡통 전세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요거는 정말 이렇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경찰과 공조해서 국토부가 네. 전세 사기 요거 집중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네. 제대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까 요게 좀 의문이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놀라고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뭐 빌라를 100채, 500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깡통 전세가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해서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그것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100채, 200채, 500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전세 사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 전세 사기가 이제 많은 뉴스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정확하게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분양을 하면서 실제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같이 하면서 대부분 전세입자들이 주변을 돌다가 새로 지어진 신축 빌라들이 아파트 가격보다는 좀 싸다 보니까 좋다고 해서 계약을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빌라의 실제 매매 가격보다도 높은 전세 가격이거나 아니면 매매 가격의 100%에 해당되는 그런 계약들을 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그 경우의 수를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각각 통계를 내서 이번에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그걸 통해서 집중 단속해서 경찰한테 넘기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규모를 보고선 엄청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숫자가 아니라 800채 이상 전체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야 하고 그 전세 사기 규모가 거의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내가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한 1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정말 황당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죠. 허그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해당 보증금을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주인들 보니까 3,353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변제액만 해도 이게 6,925억 원에 이른다. 저 이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이게 집값이 조금 내려가면 더 늘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 아니게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최근 들어서 전세 거래가 아예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빼고 묶여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좀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다가 경고 통지서가 오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 황망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처럼 보유주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재산세 부과 기준에서 그게 이제 연체가 되기 시작하고 1년이 넘게 되면 공매도를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통지를 하게 되고 다행히 그나마 이제 허그에다가 전세 보증금을 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안 됐던 경우라든가 나는 들어놨는지 알았는데 안 됐던 사례들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들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막막하지만 그런 통지가 오시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이 집을 이제 견제하시고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니까 사실은 막막하고 억울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도 제일 많이 우려하는 깡통 정세가 뭐 대규모 사기뿐만 아니라 집값이 하락하게 될 때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것들이 전세 가격은 동결이 되어 있는데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깡통 정세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그 전세 대출금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아예 전세를 거부하는 상황이 지금 최근 들어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좀 시기 안에 위험해지기 전에 집주인하고 뭐 반전세로 바꾸신다거나 월세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대비도 한번 해보실 상황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세 자금 돌려막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게 악성 채무자라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그 집에 대한 기준이 딱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허브에다 주택 보증 그 전세 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 악성 채무자들이 제3자한테 본인이 집을 넘기고 그럼 그 제3자는 자기 이름이 변경됐으니까 보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억울하게 제3자가 명의를 빌려줘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 들어온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눠 갖는 어떤 매매 사기나 전세 사기를 하는 경우들이 일종의 돌려막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너무 단기간 차이 안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그 전에 세금 미납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집 구할 때는 정말 살펴볼 것들이 많다는 거, 급하게 절대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새 집이라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는 거. 네, 쉽게 말하면 요 정도만 3개만 유의하셔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부동산 가격 하락기, 뭐 상승기 이런 걸 다 떠나서 부동산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남들도 사고 싶고 나도 사는 집은 그래도 비교적 거래가 쉬우니까 그 기준에 보시되 새로 만들어진 집을 볼 때는 반드시 안전하게 등기나 은행 거래가 되어 있는 집을 반드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